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이번 시간은 실제로 스포츠 수행의 심적 각각 요인들을 살펴볼 텐데요. 우선 첫 번째 성격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격의 개념은 여러분들 사실 성격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겠죠. 뭐 되게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들이 각각이 갖고 있는 성격들에 의해서 좀 삶이 결정된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걸 학문적으로 어떻게 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어떤 개인의 성질과 특성을 우리가 성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특성은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독특성. 사람마다 사람에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다른 것을 우리는 참 독특하다라고도 얘기하죠. 다음은 일관성이에요. 개인의 성격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일관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뭐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겠죠. 다음은 경향성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개인의 행동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경향성입니다. 다음은 구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을 이 그림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심리적 핵이에요. 심리적 핵은 가장 핵심적인 안에 내부적인 것이죠. 그래서 개인의 가장 기초적인 성격을 가치관, 동기, 신념, 적성 등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다음은 전형적인 반응. 그래서 두 번째 핵이 되겠죠. 그래서 환경과 어떤 개인의 작용작용에서 외부적으로 표현되는 반응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큰 틀에서의 핵을 얘기하자면 개인의 사회적 역할이나 위치에 따라서 변화하는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성격에는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론들 중에서 실제로 기출됐던 이론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카텔 노먼의 특성 이론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성격은 특성이 각각 다르지만 오랜 동안 유지된다고 보는 이론이 바로 특성 이론입니다. 다음은 프로이드의 심리 역동 이론이 있어요. 인간의 성격은 원초적인 나, 그리고 현실적인 자아, 그리고 자기 통제 자아, 이 세 가지로 서로 다른 나로 인해서 충돌해서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만들어지고 지배된다라고 보는 이론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프로이드의 심리 역동 이론은 원초적인 나도 있고 현실적인 자아도 있고 자기 통제 자아가 막 충돌하면서 심리가 만들어지고 지배된다고 보는 것이죠. 다음은 셀던과 크레치머라는 학자가 얘기한 체형 이론이에요. 즉 유전에서 오는 체형과 성격은 아주 연관성이 깊다라고 보는 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내배여평, 중배여평, 외배여평. 즉 뭐 뚱뚱한 사람, 보통인 사람, 마른 사람, 뭐 마른 사람은 예민해, 뚱뚱한 사람은 되게 느슨하고 되게 여유 있어, 막 약간 체형으로 그런 거를 따지는 것이죠. 다음은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인데요. 우리가 이거를 대학에서도 되게 많이 얘기해요.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뭐예요? 첫 번째 생리적인 욕구예요. 자, 이게 충족이 되면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가 있고, 그 다음에 애정의 욕구가 있고, 존경의 욕구가 있고, 마지막에는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다. 이 5가지가 욕구 위계 이론입니다. 다음은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이에요. 개인의 행동이 일어나는 것은 사회에서 학습한 내용과 개인의 상황이 서로 상호작용해서 만들어진다라고 보는 사회학습 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2024년도에 어떻게 나왔냐? 사회학습 이론이 좋아하는 국가대표 선수가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불굴의 정신력으로 완주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포기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이 생겼다. 그래서 10km의 마라톤을 도전해서 완주했다. 이것이 바로 사회에서 학습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길 바라요. 자, 그래서 성격을 측정하는 법이 있는데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여러 가지 기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면접법이 있어요. 인터뷰와 관찰을 통해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다음은 질문지법이 있는데 되게 여러 가지 나오는데, 우선 다면적 인성 검사라고 해서 미네소타 대학의 정신과 와 심리학과 교수들이 만든 12가지 요인에 의해서 측정한 그런 검사지가 있고요. 다음에 16PF라는 설문지 기법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의 특성을 파악한 다중선택 검사법으로, 즉 16가지가 있다라고 해서 앞에 16이 붙은 겁니다. 자, 다음은
EPI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아이젠크 성격 차원 검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내향성과 외향성, 안정성, 그리고 불안정성 2차원 검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MBTI,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그래서 에너지의 방향, 그 다음에 인식 기능, 판단 기능, 생활 양식, 이 4가지 항목을 또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해서 검사하는 16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은 빅5, 그래서 5가지 특성의 검사인데요. 즉 개방성, 성실성, 안전성, 외향성, 우호성, 이 5가지를 가지고 성격을 검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투사법이 있는데 투사법에서의 첫 번째 로르샤프 검사는 스위스의 어떤 의사가 개발한 검사로 잉크의 얼룩 그림을 활용한 심리 어떤 측정하는 그런 기법이죠. 다음은 주체통각 검사라는 것이 있는데 하버드 대학에서 개발을 했고요. 20장에서 30장의 그림으로 이야기를 만들게 한 후 성격을 파악하는 겁니다. 다음은 문장 완성 검사가 있는데 미완성 문장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을 통해서 심리를 검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격과 경기력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 우선 첫 번째 운동선수와 일반인의 성격을 비교하는 거예요. 서로를. 그리고 스포츠 종목별 또 성격을 비교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격기 선수와 뭐 이렇게 정적인 뭐 사격이나 뭐 양궁 이런 걸 비교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 선수의 어떤 성격을 비교하기도 하고요. 포지션별 성격을 또 비교하기도 하고, 그리고 기술 수준별 성격을 또 비교하기도 하고요. 우수 선수와 비우수 선수 간의 또 성격을 비교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논문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다음을 한번 볼게요. 다음은 정서와 시합 불안입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재미와 몰입을 한번 살펴볼 텐데, 자, 재미란 건 무엇이냐? 무언가 관심을 가지고 흥미를 느끼고 긍정적으로 만족하는 심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재미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알고 있죠. 결국에 내가 어떤 재미를 느낀다는 것은 그것에 어떤 관심을 갖고 있고 그래서 흥미를 느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음은 몰입이에요. 어떠한 대상이나 상황에 모든 신경을 집중하는 현상을 얘기하는데, 잭슨과 첵슨트 미하이라는 학자가 얘기한 몰입의 9가지 차원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도전과 기술의 균형, 두 번째는 행동과 인식의 일치, 세 번째는 변형된 시간과 감각, 네 번째는 명확한 목표, 다섯 번째는 과제에 집중, 여섯 번째는 구체적인 피드백, 일곱 번째는 통제감, 여덟 번째는 자의식의 상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자기 목적의 경험. 이렇게 9가지로 몰입의 9가지 차원을 주장한 학자가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얘기한 몰입의 예시를 한번 살펴보면 기술과 도전이 균형을 이루는 상황에서 운동의 수행이 완벽히 집중하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몰입이라고 한다. 그리고 가로쳤죠. 도전이 높고 기술이 낮으면 불안을 느낀다. 그리고 도전이 낮고 기술이 높으면 이완을 느낀다.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정서 모형을 측정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면 여러 가지 정서에 관련된 모형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톰킨슨이 이야기한 8가지 기본 정서 분류가 있어요. 바로 기쁨, 슬픔, 공포, 놀람, 분노, 수치심, 흥미, 혐오, 이런 것을 바로 톰슨이 주장한 8가지 기본 정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은 플루칙스가 얘기한 정서 모형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 정서가 서로 다른 정서와 혼합해서 정서를 만든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 학자는. 그래서 8가지 기본 정서를 낙관, 사랑, 순종, 경외, 실망, 후회, 경멸, 공격의 3차원 모형으로 또 구분을 하고 있는 것이 이 모형의 특징입니다. 다음은 러셀의 정서 모형이 있는데요. 정서는 기본적으로 정서와 혼합한 정서로 구분되는 게 아니라 비정서적인 정서의 몇 가지 차원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보는 이론입니다. 다음은 색상환 모형이 있어요. 빨강,
파랑, 노랑 이 세 가지 색을 섞으면 각각의 비율에 따라서 여러 색상을 나타내듯이 바로 즉 우리의 기본 정서와 다른 정서들도 혼합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정서로 나타난다고 보는 이론입니다. 다음은 2차원 모델이에요. 정서는 각성과 비각성, 쾌와 불쾌 2차원의 구조라고 주장한 것이 2차원 모델이고요. 원형 모델은 정서는 고활성과 저활성 그리고 쾌와 불쾌로 구성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서 측정하는 방법인데요. 첫 번째, 자기보고. 자, 질문지법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자신의 정서를 스스로 측정하는 방법으로 정서의 모순이 있을 수 있죠. 당연하죠. 자기가 스스로 하니까. 다음은 행동 관찰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해서 정서를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관찰자의 주관성에 따라서 평가의 결과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생리적 측정법이 있어요. 생리적 변화에 따라서 정서를 측정하는 방법인데 뭐 땀을 많이 흘리거나 맥박이 빨리 뛰거나 뇌전도를 검사하는 등 이런 것들을 측정해서 하는데 고비용과 시간의 문제가 발생하는 좀 문제점들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불안과 각성이에요. 그래서 불안의 종류를 먼저 살펴보면 우선 불안의 개념을 먼저 살펴볼게요. 개념은 걱정과 근심 등과 같은 이런 부정적인 심리 상태를 의미해요. 그래서 땀이 나고 호흡과 맥박이 빨라지는 등 부정적인 생리적인 현상도 같이 일어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불안은 축구 페널티킥 성공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이런 식으로 뭐 설문도 많이 하고 논문도 많이 쓰고 그렇죠. 자, 그래서 불안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학문적으로 첫 번째 특성 불안이 있어요. 자, 특성 불안은 말 그대로 선천적인 성격이에요. 그래서 선천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다음은 상태 불안이 있습니다. 상태 불안은 어떤 특성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내가 어떤 그 밀폐된 공간에 딱 갇히면 순간적으로 막 이렇게 불안이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특정한 상황에 딱 놓였을 때 오는 것이 상태 불안. 다음은 분리 불안이 있어요. 강한 정서적 애착이 있거나 특정 상황과 분리될 때. 그래서 뭐 보통 아이들이 엄마와 떨어질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죠. 다음은 경쟁 특성 불안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각각의 다르게 나타나는 경쟁 상황 또는 시합 중에 경쟁 상황에서 생기는 불안을 이야기합니다. 운동선수들이 많이 겪고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경쟁 상태 불안이 있어요. 특별한 어떤 경쟁 상황 또는 시합 상황에서 느끼는 불안이에요. 그래서 개인의 특성과는 관련이 없고요. 앞서 얘기한 그래서 경쟁 불안의 원인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승리에 대한 압박, 자신감 부족, 통제력 상실 이런 것들이 조금 있겠죠. 자, 계속 이어가서 보면 그래서 불안의 측정과 척도를 한번 살펴보면 또 여러 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 측정이 있어요. 측정은 행동적 측정은 시합 전후에 나타나는 운동선수들의 행동적 특성을 관찰하여 측정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생리적 불안은 불안 상황에서 일어나는 생리적 반응을 측정하는 것, 뭐 뇌파 검사, 뭐 피부 전기 저항, 심전도 검사, 근전도, 뭐 심박수 검사, 그다음에 혈압 측정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심리적 측정은 불안의 심리적 특성은 눈으로 볼 수 없죠. 우리가 불안을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운동선수가 작성한 설문지를 측정하는 것인데 심리적 방법을 활용한 불안 측정 도구는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측정 척도는 마튼즈의 스포츠 경쟁 불안 척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SCAT라는 그런 척도가 있는데 바로 스포츠 경쟁 불안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 평상시에 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성 불안 검사지 아동용과 성인용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 다음에 CSAL2라는 것이 있는데 이 앞서 얘기한 설문과 달리 시합 직전의 상체 불안을 측정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자신감, 신체 불안, 인지 불안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다음은 스필버그의 상태 특성 불안 척도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상태 불안과 특성 불안을 같이 측정할 수 있는 도구예요. 그래서 자기 보고식 단일 척도, 그 다음에 성인 불안 현상을 조사 도구로 제작한 그런 특징이 있고요.
테일러의 표출 불안 척도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생활에서 높은 불안의 수준을 보이는 사람이 좀 더 반응을 보이는 선천적인 불안을 측정하는 그런 불안 척도가 되겠습니다. 자, 경쟁 불안의 원인이 뭘까요? 대표적인 게 첫 번째, 실패에 대한 공포. 그렇겠죠. 내가 실패를 하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이 있겠죠. 그 다음에 통제력 상실, 그리고 자신감 부족, 그 다음에 부적합한 기분, 그 다음에 죄의식,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각성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각성은 우선 깨어서 정신을 차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깨거나 자극의 반응을 보이는 바로 생리적이거나 심리적인 어떤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현상이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이 있느냐, 이론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스크롭 효과라는 것이 있어요. 스크롭 효과는 인지 과정에서 부자연스러운 연관을 처리할 때 자연스러운 연관을 처리하는 것보다 더 어때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현상을 우리가 흔히 스크롭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음은 지각 협소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각 협소화는 각성 수준이 높아서 주의하는 어떤 폭이 좁아지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주의 맹시는 눈이 특정 위치를 향하고 있으나 주의가 다른 곳에 있어 눈이 향한 위치의 대상을 지각하지 못하는, 보지 못하는 현상을 얘기해요. 다음은 칵테일 효과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여러 가지 정보가 아닌 특정 정보를 바로 선택적으로 의식하는 현상입니다. 다음은 맥락 간섭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운동할 때 다양한 요소들이 간접 효과가 일어나는 현상, 앞선 시간에도 얘기했죠. 자, 그래서 칵테일 파티 효과가 실제로 예시로 나왔었어요. 자, 체육관에서 관중들의 응원 소리가 막 들려요. 이게 커도 작전 타임 중에 바로 코치와 선수는 서로가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왜? 칵테일 파티 효과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것을 예시로 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은 스트레스와 탈진을 살펴볼 텐데 우선 스트레스에 대한 어떤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로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에서 오는 압박이 신체적, 심리적 반응으로 나타나는 현상. 그래서 좋은 스트레스와 또 나쁜 스트레스를 구분합니다. 스트레스는 무조건적으로 다 나쁘다, 좋다 하진 않아요. 다음은 운동 참여 후 스트레스 효과를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는 심박수, 피부 반응, 호르몬 변화 등을 통해서 측정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러너스 하이라는 것을 제가 가져와 봤는데 실제로 시험에도 나왔고요. 어떤 예시를 살펴보면 천인삼중 선수가 경기 중 막 힘이 들어서 포기하려고 해요. 근데 어떤 순간 예상치 않게 갑자기 편안하고 통제감을 느끼고 막 이 희열을 막 느껴요. 이 순간에 시간과 공간의 장애를 초월한 느낌을 받는 것을 우리는 러너스 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뭐 마라톤이라든지 천인삼종이라든지 이런 좀 극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 하는 경기에서는 막 초반에는 막 힘들다가 갑자기 러너스 하이가 딱 오면 막 희열을 막 느끼는 거예요. 네,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은 탈진. 우리가 탈진했다, 뭐 번아웃 왔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과도한 신체적, 심리적 에너지 사용으로 인해서 이런 심리적, 생리적 피로의 결과물로 바로 피로감, 의욕상실, 의욕 저하, 그 다음에 부정적인 어떤 태도, 타인과의 갈등을 유발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스포 탈진의 과정은 인간 소외에서 개인적 성취감 감소, 그리고 고립, 그리고 정신적 어떤 신체적 탈진으로 온다. 그리고 스포 탈진의 원인은 지나친 목표 설정, 너무 과한, 무리한, 그리고 지나친 훈련, 그리고 완벽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에서 오는 탈진이 있다, 번아웃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레이테크와 스미스라는 학자가 얘기한 운동선수의 탈진 질문지예요. 그래서 성취감 저하는 이런 측면이 있다. 그리고 스포츠 평가절하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신체적, 정서적 고갈, 그래서 과도한 훈련과 시합에 의한 신체적, 정서적 에너지 고갈이 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경쟁 불안과 경기력의 관계에 대한 이론들이 쭉 나오는데, 자, 첫 번째, 스펜서의 추동 욕구 이론이 있어요. 추동 이론이라고도 하고 욕구 이론이라고도 하는데, 욕구를 만족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긴장 상태고 각성 수준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를 한 거예요. 이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은 스펜서의 추동 이론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역히스 도슨의 역유자 가설이에요. 그래서 초기에는 각성 수준이 높을지언정, 높을수록 수행 수준도 낮아지지만 각성 수준이 너무 높으면 또 수행 수준도 낮아진다는 가설이에요. 그래서 이 가설을 보면 역유자 이런 모양을 나타내고 있죠. 다음은 콕스의 다차원적 불안 이론이 있어요. 자, 불안의 종류를 인지적 불안과 신체적 불안으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모두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지만 영향 미치는 방향은 또 서로 달라요. 이렇게 보면 인지적 불안의 점수, 신체적 불안의 점수가 각각이 좀 다르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애프터의 반환 혹은 전환 이론이라고도 하는데 높은 각성 수준을 유쾌한 흥분 또는 불안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반전 이론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갑자기 이혼했다 불안해지고 지루했다 흥분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반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카타스트로피의 격변 이론이 있어요. 격변 이론은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파도가 치는 것처럼 격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지 불안이 높아지면 생리적 각성이 증가함에 따라서 운동 수행도 점차 증가하지만 각성 수준을 넘어서면 수행 능력이 급격하게 추락하는 마치 파도 치는 물결과 같은 그런 모형의 그런 격변한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다음은 마틴스의 심리 에너지 이론이 있어요. 각성의 정도에 따라서 긍정 또는 부정의 에너지가 발생한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적정한 수준이 있다. 그런 구획이 있다. 그 구획에 최고의 수행의 수준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한인의 최적 수행 지역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운동선수와 어떤 운동 종목마다 각각이 각성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각 부분의 연구를 토대로 적정 수행 어떤 지역을 선택한다라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한 역유자 가설의 적정 각성 수준을 연구한 자료를 기본 베이스로 해서 바로 최적 수행 이론을 주장한 것인데요. 실제로 이렇게 보면 A 선수는 요 구간에 최고의 수행을 나타내고 B 선수는 요때, C 선수는 요때. 그래서 개인에 따라서 최고의 수행을 발행하는 것이 지점이 다르다라고 보는 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나왔었냐? 반전 이론을 예시로 살펴보면 바로 선수가 불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운동 수행이 달라질 수 있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선수는 각성이 높은 상태를 기분이 좋은 흥분 상태로 또 해석할 수 있지만 또 불쾌한 불안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예시를 한번 가져와 봤고요. 자, 다음은 불안 스트레스 관리 기법입니다. 자, 그래서 관리 기법을 한번 살펴보면 일반적인 관리 기법은 일반적으로 누구나 스트레스와 불안을 경험하죠. 누구나 다 불안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좋은 식사,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 취미 활동, 그 다음에 어떤 사회적인 소통 등을 통해서 조절하고 극복할 수 있겠죠. 자, 여러 가지 관리 기법들이 나와요. 첫 번째, 바이오 피드백 훈련이 나옵니다. 이거는 생체 신호, 피부 온도, 심박수, 호흡 등 이런 것들 측정해서 긴장 완화 훈련을 하는 겁니다. 다음은 명상이 있어요. 여러분들 명상 쉽게 아실 수 있겠죠. 개인의 정신을 스스로 통제하고 조절하는 훈련 방법입니다. 저도 집에서 되게 자주 하는, 거의 아침마다 하는 그런 루틴 중에 하나예요. 다음은 자생 훈련이 있어요. 스스로 최면 상태에 도달해서 자신의 어떤 무게, 그 다음에 체온을 변화를 유도하는 훈련 방법입니다. 다음은 점진적 이완 기법이에요. 스스로 신체의 조절 능력을 통해서 신체의 각 부위의 긴장과 이완을 훈련하는 그런 이완 기법입니다. 다음은 인지 재구성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전환하는 훈련 방법입니다. 다음은 호흡 조절, 복식 호흡으로 불안과 긴장 등 부정적인 감정을 낮추는 훈련 방법입니다. 다음은 자화법이에요. 자화는 스포츠 경기 중에 운동선수가 하는 혼잣말,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그런 것들 있죠. 긍정적인 자화 훈련을 통해서 자신감을 증대시키는 훈련 방법입니다. 다음은 인지적 관리 기법이 있는데 인지 재구성이 있어요. 이거는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대처하는 훈련 방법입니다. 다음은 사고 정지가 있어요. 사고 정지는 부정적인 생각이 생기면 스스로 생각을 정지해요.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막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불안,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은 첫 번째, 인지적 관리 기법을 활용하는 겁니다. 앞서 얘기한 이런 것들. 그리고 자기 조절이 가능한 부분에 좀 더 주의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신체 활동으로 기분을 상쾌하게 전환시키는 그런 방법들이 있겠죠. 자,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나왔느냐. 자, 인지 재구성은, 자, 멀리 뛰기 위해서 도움 닫기 파울을 할 것 같은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 부정적인 생각은 그만하고 연습한 대로 구름판을 강하게 밟자고 생각한다.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다짐한다. 이렇게 인지를 재구성할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다음은 생리적 관리 기법이에요. 자, 가로치고 자생활 훈련은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자기 최면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다. 그리고 또 가로치고 체계적 둔감화는 이렇게 쭉 나온다.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동기로 한번 넘어 볼게요. 동기. 뭐 영어로는 루틴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뭐 내적 동기, 외적 동기, 무동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개념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개념은 개인이 어떤 방향으로 행동하는데 마음으로 그 방향과 원인이 다양해서 단순하게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자, 동기의 관점을 살펴보면 특성 지향적 관점이 있어요. 자, 이거는 개인의 어떤 특성, 뭐 성격이나 목표 이런 것들에서 결정된다고 보는 관점이고요. 다음은 상황 지향적 관점이 있어요. 이거는 환경의 영향으로 결정된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다음은 상호작용적 관점이 있어요. 이거는 개인의 특성과 환경이 서로 상호작용해서 결정된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다면 동기의 유발의 기능과 종류를 살펴보면 어떤 동기 유발의 기능이 있느냐? 첫 번째, 활성화 기능이 있어요. 자, 그래서 행동을 유발시키는 개인을 스포츠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다음은 지향 기능이 있어요. 자, 행동하기 전에 방향을 설정하는 행동의 방향 설정입니다. 다음은 선택 기능이 있습니다. 자, 목표 달성을 위해서 특성 행동을 결정하게 하는 기능이에요. 다음은 강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행동의 결과가 좋으면 정적 강화, 그리고 그게 나쁘면 부적 강화를 제공하는 기능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적 강화, 부적 강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동기의 종류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내적 동기, 말 그대로 어떤 내가 경기 자체에 대한 어떤 즐거움, 보람, 재미 이런 것들을 느끼는 내부 요인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외적 동기는 경기 결과에 따른 상, 벌, 칭찬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받는 외부적인 요인을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무동기가 있는데 무기력과 좀 유사한 걸로 볼 수 있지만 특별히 왜 참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동기가 특별히 없는 어떤 의미가 없는 그런 무동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의 종류도 실제로 이렇게 문제로 나왔었다.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렇다면 동기의 이론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되게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동기의 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첫 번째 성취 동기 이론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모든 인간의 어떤 행동은 성취를 위한 것이고 스포츠는 성취 지향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이론이에요. 다음은 성취 목표 성향 이론이 있습니다. 자, 성취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은 성취 동기 이론과 유사하지만 성취 추구 동기와 실패 회피 동기는 구별돼야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 동기가 높은 과제 목표 지향과 내적 동기가 낮은 자기 목표 지향은 성취 동기가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보는 이론이 바로 이 이론입니다. 다음은 인지 평가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칭찬과 같은 긍정적인 정보를 제공하면 유능성이 어때요? 향상되고 그리고 내적 동기가 증가해요. 그리고 부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면 유능성이 낮아져서 내적 동기가 감소된다라고 보는 이론입니다. 다음은 자기 결정성 이론이 있는데, 자, 동기는 무동기에서 외적 동기를 거쳐서 다시 내적 동기로 가는 일련의 과정이 이 이론이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동기 분위기 이론은 개인의 어떤 성취 목표 성향보다 동기의 분위기가 내적 동기에 더 큰 영향을 준다라고 보는 것이 이 이론이에요. 자, 다음은 자기 효능감 이론이 있어요. 자기 효능감은 신념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런 신념에 따라서 개인의 행동이 달라진다라고 보는 이론입니다. 다음은 대시와 라이언이라는 학자가 이야기한 자결성 이론이 있어요. 자, 자결성 이론은 내적 동기, 즉 자결성이 높다. 그래서 자신의 의지와 어떤 결정에 의해서 행동하는 유형, 그래서 즐거움, 호기심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 참여하는 동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외적 동기, 좀 자결성이 보통이다, 쏘쏘하다. 그래서 의무감 규제라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자, 이거는 타인의 인정을 바라서 죄책감과 불안 등으로부터 회피하기 위한 행동 유형이고요. 다음은 확인 규제가 있어요. 확인 규제는
내적 동기보다는 개인의 목표 달성을 위한 어떤 행동의 유형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외적 조절은 벌을 회피하거나 외적 보상을 받기 위해서 행동하는 유형. 그래서 자기 결정보다 타인의 어떤 동기를 더 중요시합니다. 다음은 통합된 조절이 있어요. 규제라고도 하죠. 그래서 동일시된 조절 유형이 자신의 것으로 일부 또는 전체적으로 받아들여서 목표와 욕구가 통합될 때 나타나는 그런 유형이고요. 중요한 결과 달성을 위한 어떤 행동들이라고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무동기, 자결성이 낮다라고 보죠. 그래서 무기력과 유사한 참여에 대한 어떤 이해가 떨어지는, 없는 그런 유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 목표 성과와 목표 성향을 살펴보면 인호와 영찬이는 수업에서 테니스를 배우는데 실력은 비슷해요. 그런데 인호는 테니스 기술을 배우는 것보다 다른 친구와 게임을 해서 이기는 것을 더 좋아하고, 영찬이는 새로운 테니스 게임을 연마할 때마다 뿌듯해져요. 자, 그래서 인호는 영찬이를 이겼을 때 자신이 잘해서 승리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자기 목표 성향과 과제 목표 성향이 서로 다른 겁니다. 아셨죠? 자, 하나 더 보자면, 자, 인지평가 이론과 내적 동기 강화 방법이에요. 그래서 관계성은 타인과의 경계성을 높여주고, 유능성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어떤 유능감을 높여주고, 자율성은 행동을 결정하는 데 있어 자율성을 갖게 한다. 자, 그리고 확인 규제와 의무감 규제의 예시를 한번 살펴보면, 확인 규제는 현우라는 학생은 뛰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지만 체중 조절과 건강 증진을 위해서 매일 1시간씩 조깅한다. 이건 확인 규제. 자, 의무감 규제는 승아는 필라테스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지만 개인 강습비를 지원해 주신 부모님에 대한 어떤 죄책감, 미안함 때문에 학원에 계속 다니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의무감 규제라는 것이죠. 자, 동기 유발 방법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명확한 목표 설정, 그리고 연습 목적 제시, 그 다음에 도전의식 제시, 그 다음에 내적 흥미부여, 그 다음에 결과 지식 제공, 그리고 물질적 보상, 그리고 성공과 실패 경험 제공, 그리고 상황에 따라 칭찬과 벌 제공, 그 다음에 선의의 경쟁과 협동 경험 제공, 이런 것들이 바로 동기 유발의 방법이 되겠죠. 자, 다음은 귀인과 귀인 모델이 훈련이에요. 그래서 귀인이란 것이 무엇이냐 한번 살펴보면, 귀인은 바로 어떠한 행동, 원인을 찾기 위해서 바로 추측하고 지각하는, 추론하는 과정을 우리가 귀인한다라고 전문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인 재훈련은 스포츠 경기에서 실패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긍정적인 발전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귀인 패턴의 발전 과정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3차원 귀인 모델, 이것도 시험에 꽤 여러 번 나왔던 것인데 한번 살펴보면 와이너라는 학자가 주장한 3차원 귀인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크게 능력, 노력, 운, 과제의 난이도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적, 외적으로 또 구분을 하고 있는데, 능력은 뭐예요? 내적인 요인이다. 노력은 내적인 요인이다. 운은 외적인 요인이다. 과제의 난이도는 외부에서 오는 외부적인 요인이다. 라는 것이고, 안정과 불안정, 그 다음에 통제 가능, 통제 불가능, 이런 것들도 각각이 결국에는 운은 이렇게, 그리고 노력은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운은 이렇게, 그 다음에 과제 난이도는 이렇게. 그래서 각각이 능력, 노력, 운, 과제의 난이도까지 각각을 이제 구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귀인 훈련 전략은 학습된 무기력 상태에 있는 학습자에게 귀인 재훈련을 실시한 적절한 전략은 실패의 원인을 노력 부족이나 미흡으로 받아들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어떤 재훈련을 할 때 내가 실패를 했잖아요. 그게 남 탓이야 이런 게 아니고, 아, 나의 잘못이구나, 나 반성을 해야지,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하나 더 보면 와이너가 얘기한 경기 승패의 귀인 이론 예시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노력, 능력, 운, 과제 난이도를 한 번 더 여러분들이 학습한다면 이런 문제는 쉽게 풀어서 갈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목표 설정입니다. 자, 목표 설정의 개념을 한번 살펴보면 어떤 개인이나 또 어떤 조직이 원하는 지점에 도달하고자 하는 상태를 우리는 목표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표의 종류를 살펴보면 첫 번째, 주관적 목표가 있어요. 사람마다 해석이 다 다르겠죠. 자, 객관적 목표, 객관화된 해석, 즉 어느 정도 객관화된 그런 목표가 있겠죠. 다음은 결과 목표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목표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요. 수행 목표는 기준이 자신으로 해서 타인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다음은 과정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과정에 보다 중점을 두는, 초점을 두는 그런 목표의 개념입니다. 다음은 스티어스라는 학자가 얘기한 목표의 속성이에요. 이런 속성이 있다. 그래서 첫째, 목표의 구체성, 구체적인 목표의 성과가 더 높다. 그렇죠?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목표의 성과는 더 높아진다라고 보시는 거죠. 다음은 곤란성이에요. 다소 어려운 목표는 동기 유발의 효과가 있다. 좀 어려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설정에 참여, 구성원들이 목표 설정 과정에 참여하면 성과가 향상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노력에 대한 피드백, 이것은 노력에 대한 피드백이 주어질 때 성과가 향상될 수 있다. 당연한 거죠. 다음은 목표 달성에 대한 동료들 간의 경쟁, 동료들 간의 경쟁이 성과의 향상을 높일 수 있다. 어느 정도 경쟁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다음은 목표의 수용성이에요. 그래서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수용한 목표가 더 큰 동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그런 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기출문제를 한번 살펴보면 수행 목표와 과정 목표 예시가 나와요. 자, 그래서 운동 기술을 잘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핵심 운동에 초점을 둔다. 그리고 자기 효능감과 자기 자신감을 높이고 인지불안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자신의 운동 수행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는 데 중점을 두는 목표. 그리고 달성의 기준점이 자신의 과거의 기록이 된다라는 것이 결국에는 수행 목표와 과정 목표의 예시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목표 설정의 원리를 살펴보면 구체적인 목표여야 한다. 그리고 적절히 높은, 너무 높으면 목표의 효율성이 또 떨어질 수 있다. 적절히 높은 목표가 중요하다. 그리고 장기 목표와 단기 목표가 함께 있는 목표가 필요하다. 그리고 적절한 피드백이 제공되는 목표가 좋다. 그리고 측정 가능한 목표여야 하고 시간을 정해둔 목표여야 하고 적절한 어떤 일정의 경쟁이 있는 목표가 결국에는 이런 목표에 의해서 목표를 이룰 수 있게 된다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표 설정 예시예요. 자, 어떤 목표를 설정의 예시가 있느냐? 목표 설정이 운동 수행의 학습에 굉장히 효과적이다라는 것이고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했던 집단에서 더 높은 학습 효과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목표 설정의 실제를 한번 살펴보면 목표 달성의 단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목표 설정과 목표에 맞는 실행, 그리고 실행 후 이어지는 평가까지 실제로 모든 것들이 바로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3단계로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해 단계예요. 그래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사전의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교육 단계예요. 실질적인 목표 수립과 개인의 목표 설정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야 되겠죠. 다음은 평가 단계입니다. 자, 평가 단계는 목표를 달성한 후 평가와 그에 따른 목표 수정 그리고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문제가 기출되었었느냐? 성취 목표 성향 이론. 그래서 과제 목표 성향, 자기 목표 성향이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보시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